추가 확진자 수가 6명까지 떨어졌고 한 달여 만에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은 만큼 재유행 우려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4일 기준으로 현재 국내 추가 환자가 6명이 나와서 최근 들어서는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고 또 39일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최근 요 며칠 새 이제 확진자 수 일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릿대로 떨어지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요. 이달 말부터 최장 한 6일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를 맞아서 좀 국내 관광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국내 관광지 유명 숙소 예약이 다 차는가 하면 제주도 비행기 값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닌데요. 자, 그런데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일일 확진자 수가 0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 0명이 계속 지속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계속 이제 일정 부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숨은 감염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가 모이는 행위가 이제 급속하게 확산이 된다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긴장은 늦출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리고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이 계속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이 룸메이트에게 휴대전화를 맡긴 채 이 격리지를 이동해서 경제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룸메이트가 오전 오후로 그 대상자 대신에 자가격리 앱에 들어가서 보건당국을 속였다고 알려졌는데 이 자가격리 앱의 맹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거든요. 보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가격리 앱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가격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를 우리가 조기에 그런 대유행, 다시 한 번의 대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그 안심밴드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뭐 다음 주부터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안심밴드를 착용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위반한 사람한테 안심밴드를 착용을 시키는 것은 사후약 방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뭐 하나의 제가 생각하는 대책으로서는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 입국 조건으로 그 안심밴드 착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요. 내국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하고 치료제 비용을 현재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니까 지원하는 그 어떤 대책으로 해서 안심밴드를 착용을 동의서를 받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안심밴드가 동의를 받아야지 착용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뉴욕 동물원에서 사자와 호랑이 7마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인데요. 무증상 확진자인 사육사를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으로 사람이 동물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수공통이라는 얘기는 원래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주노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오는 거고 리버스 주노시스 그러면은 사람한테서 동물로 가는 건데요. 현재는 우리나라는 이걸 인수공통을 통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사람에서 다시 동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 중에 하나고 실제로는 더 확장되면 이게 혹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우려를 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개나 고양이도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보호자가 감염자인 경우에는. 홍콩에서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향후에 이런 부분 연구 목적으로 해서 쭉 조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역 당국이 코로나19가 이 팬데믹에 최적화된 바이러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특성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그러니까 무증상이나 아니면 경증일 때에도 전파력이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팬데믹이 되려면 물론 병원성적인 측면도 일단 고려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전파력입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증상이나 아니면 경미한 증상일 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감염이 될 수가 있는 환경이 놓여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교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코로나19는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든 재유행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신 바가 있는데요. 자, 이 집단 면역 조사가 재유행 예측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재유행을 예측하기 위해서 집단 면역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근데 현재 우리 사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일 때, 그러니까 확진을 안 받은 사람들이 감염돼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네.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향후의 방역 대책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이 있습니다. 집단 면역 조사가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 만여 명이 이제 확진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항체를 형성을 했는지 네. 그리고 중화항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역가 그러니까 항체 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 이외에도 확진을 안 받은 일반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항체를 갖게 되면 이제 확진을 안 받았는데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으로 넘어간 케이스거든요. 예. 이러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지만 앞으로의 방역 대책이 어떻게 수립을 할 건지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처럼 앞으로의 또 한 번의 대유행에 대비할 수 있는 요건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사들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조사 방식이 궁금한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른 시일 내에 집단 면역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이 조사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확진 받으신 분의 혈액을 채취해서 이제 항체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고요. 예. 네. 그리고 일반 확진 판정을 안 받은 국민들의 표본 검사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요인으로 이제 병원 같은 데서 혈액을 체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네. 경우에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하겠다는 동의를 얻으면 되고요. 오히려 이제 또는 이제 어떤 발런티어를 모집을 해가지고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거 때 그 여론조사하듯이 예.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 두 가지 트랙을 다 써야 되고 실제로 이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추적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항체 역가가 지속이 되는지 이런 예. 부분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또 방역 당국이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오는 7월 말을 목표로 임상 시험을 시도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혈장 치료를 받은 중증 환자가 이달 초에 좀 호전을 보였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 혈장 치료제 효과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특이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대안적인 치료제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렘데시비르 같은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뭐 미국 측과 중국 측에서 서로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게 특이적인 치료제가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고 그것도 효과가 부분적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임상 시험을 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혈장 치료도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듣는 게 아니고 그리고 중증일 경우에는 또 안 듣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대규모로 임상 시험을 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실험 동물이 아니라 개체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여러 가지 요건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임상 시험 결과가 결국은 의미 없게 나오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없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오히려 약간 부정적인 기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확실한 치료제와 백신이 없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군요. 자, 황금 연휴에 이 나들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게 개인 위생과 방역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